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은요, 매일 사고만 치는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하는 남편이 너무나도 안쓰러워서 결국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참교육했다네요. 오늘 사연은 어떤 내용일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성실한 남편과 함께 알콩달콩 결혼 5년 차를 맞은 40대 여자입니다. 남편과 알콩달콩 사는 여자가 도대체 무슨 고민이 있냐고요? 너무 답답해서 주변 어디다 툭 터놓고 말하고 싶어도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 창피해서 말을 할 수가 없더군요.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제 속은 점점 더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나마 사연까지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결혼 전이라고 해서 고민 없이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내일 또 비 온다네. 내일은 비 와도 괜찮아. 밖에 일은 다 끝내놔서 내일은 실내 작업만 하고 들어올 거야. 아버지가 하시는 일 특성상 비가 오면 일을 하질 못하시니 자연스레 저희 식구들은 모두 다 비 오는 날을 싫어했습니다. 아무리 기술직이라고 해도 어쨌든 일한 만큼 일당을 받는 일이다 보니 비가 와서 일을 나가지 못하면 그만큼 임금이 줄어드는 것이었으니까요. 여름에 장마라도 오면 매일 집엔 한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장마가 길어지고 태풍이라도 오면 간혹 부모님이 싸우시는 소리까지 들리기도 했죠. 저는 어린 나이에도 부모님을 보며 배운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연애할 때 제 아무리 사이가 좋았던 커플이라고 해도 결혼하고 집안에 돈이 없으면 절대 부부 사이가 좋을 수 없다는 걸요. 그래서 제가 만약 결혼하게 된다면 무조건 생활력 강한 남자와 하고 싶었습니다. 언니, 다음 달엔 꼭 줄게. 미안해. 이번 달엔 꼭 준다며. 우리도 이번 달에 빠듯해. 언니는 그래도 애가 하나잖아. 우린 둘이라 진짜 빠듯하다니까. 다음 달엔 꼭 줘야 돼. 나도 네 형부 눈치 봐서 빌려주는 거야. 엄마는 툭하면 이모에게 돈을 빌리러 갔습니다. 꼭 저까지 데리고 말이죠. 그럴 때마다 저는 무서웠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처럼 될까 봐요. 비가 오면 일을 못 나가니 당연히 돈이 없는 거고, 그러면 남한테 빌려서 또 대충 한 달을 버티고, 그러다 또 못 갚으면 싫은 소리 들으면서도 얼렁뚱땅 자식 핑계를 대며 넘어갔고, 그런 무책임한 어른이 될까 봐 겁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점점 더 책임감이 강해졌고 생활력도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악착같이 공부했어요. 좋은 학교를 나와 대기업에 취직해야 평생 잘릴 위험 없이 일도 하고 돈도 모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악착같이 공부만 하면서 살았기에 세상이 절 가만두지만은 않았죠. 너희 집 반지하야? 우리 집? 반지하 아닌데. 여기 주소에 B02호라고 적혀 있잖아. 그게 반지하라는 건데? 저희 집은 반지하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끄러웠던 저는 친구들을 집에 데려온 적도 없었고 집이 반지하라고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지하 호수 앞에만 B를 적는다는 것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냥 항상 엄마가 주소를 불러줄 때 그렇게 얘기하고 서류에도 기재하는 것을 몇 번 봤으니 저도 자연스레 사용한 것뿐이었죠. 그러고 보니 1층부터는 그냥 101호, 203호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게 떠오르긴 하더군요. 세상에는 제가 어떻게든 숨겨보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제가 반지하에 산다는 것을 같은 반 친구들이 다 알게 됐더군요.
물론 가난한 게 잘못이거나 놀림거리는 아니었지만 언제나 자신과 다른 것들은 흥미로운 법이니 철없는 아이들의 수다 소재로 쓰이기에는 딱 좋은 주제였던 거죠. 사실 저는 제 미래에 대한 계획이 뚜렷했습니다. 일부러 친구를 사귀려 하지도 않았어요. 친구를 사귀려면 용돈도 제법 들어갔고 시간도 많이 써야 했으니까요. 학교 다닐 때 추억이 별로 없다는 게 가끔 아쉬울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제 노력만으로 제가 원하던 대학에도 들어가고 우리나라에서 초봉이 가장 높다는 회사에도 들어갔습니다. 물론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셨지만 저 스스로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뭔가 부모님의 인생에 제가 끼어있는 듯한 느낌이었다면 이제야 진정한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달까요? 제가 계획하고 제가 노력해서 얻어낸 진짜 제 인생 말이죠. 그렇게 저는 회사 생활도 열심히 해나갔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피나는 노력 끝에 어렵게 얻은 기회이니만큼 회사에서 인정받아 제가 원하는 귀치까지 가겠다 다짐했죠.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자기 개발이 중요한 것 같아 영어 공부와 운동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동기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대리로 진급이 됐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차대리 솜씨라며? 좋던데? 감사합니다, 김 과장님. 다음 기획 짤 때도 우리 팀 좀 도와줘? 웬만해서는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고 사람들과 금방 가까워지는 편도 아닌 저도 회사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제 사수였던 선배이자 현재 과장님에게만큼은 언제나 인정받고 싶고 가까이 지내고 싶었습니다. 김 과장님과 일할 수 있다면 너무 영광이죠. 차대리가 하는 말은 절대 빈말은 아닐 테니까 나도 왠지 더 기분 좋은데? 처음 입사해 보았을 때부터 과장님께서는 언제나 빈틈이라고는 없이 완벽하고 후배들도 잘 챙기고 일도 누구보다 깔끔하게 잘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입 때는 항상 긴장 상태라 사담 같은 건 나눌 수 없을 정도로 바빴었는데요. 이제 각자 연차도 좀 쌓이고 일도 익숙해져서인지 함께 야근하면서 여유가 생길 때마다 함께 커피도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도 주고받았습니다. 가만 보면 차들이 되게 검소한 편인 것 같아? 네, 저요? 그 가방 신입 때도 맸던 거잖아. 저는 순간 저도 모르게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빨개졌습니다. 사실 가방이나 옷, 구두 같은 것에는 관심도 없었고 사실 그런데 돈을 쓰는 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대학 때부터 그냥 아무 데서나 10,000원, 20,000원짜리를 사서 들고 다녔는데 회사에 입사하고 나니 분위기가 그렇지가 않더군요. 그래서 입사를 하고 첫 월급을 타자마자 산 제 첫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사실 첫 명품이라고 하기도 뭐한 게 그 이후에도 손에 꼽히게 사서 몇 개 되지도 않았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좋기 2, 3년은 된 제 가방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어쩐지 부끄러웠습니다. 민망하게 했으면 미안해요. 난 차들이 그런 점이 보기 좋아서 말한 건데. 아, 네. 사실 저 명품 가방 몇 개 없거든요. 요즘 젊은 직장인들 보통 안 그러잖아요. 명품 엄청 많이들 들고 다니던데. 저는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어서요. 그럼 차대리는 뭘 좋아해요? 저는 집? 집에 관심이 많아요. 집? 무슨 집? 월급 차곡차곡 모아서 하루라도 빨리 집부터 살 거거든요. 제 말이 뭐가 그렇게 웃긴지 과장님은 소리까지 내며 크게 웃으시더라고요. 멋있다. 나중에 집들이 하면 꼭 초대해줘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같은 집에 살며 함께 집들이를 준비하게 될 줄은요. 저와 과장님은 함께하는 업무가 많아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다 보니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단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면들이 닮아 일을 하다가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이성적으로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런 남자라면 일뿐만이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서도 뭐든 함께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과장님, 저 어떠세요? 응? 차들이? 후배로서 말고 여자로서요. 뜨거. 그 차분한 사람이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들어 놀란 얼굴로 들고 있던 커피를 쥔 손에 힘이 풀렸는지 손등에 뜨거운 커피를 쏟고 말았죠. 당시 과장님께서 저를 볼 때마다 뭔가를 자꾸만 머뭇거리시는 것 같아서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먼저 고백을 해버렸습니다. 저처럼 이성적인 사람인 과장님도 저를 좋아하고 있다는 확신도 없이 고백할 리가 없었죠. 그렇게 저희는 사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된 과장님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저와 잘 맞았어요. 취향이나 성향은 물론이고 소비 패턴이나 경제적인 관념 또한 비슷했죠. 보통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유행이나 남들의 시선 같은 걸 연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남자친구는 요즘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 거의 안 하는 사람이 없는 주식이나 골프에도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마저 마음에 들었어요. 역시나 저와 소울메이트처럼 비슷한 점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죠. 저는 만나면 만날수록 이 남자라면 결혼을 해도 허황된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혹은 무책임하게 가정에 소홀할 리 없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차곡차곡 돈을 모아 함께 원하는 대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연애할수록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들다 보니 저는 자연스레 남자친구에게 결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만약에 결혼한다면? 자기 혹시 결혼 생각 없어? 내가 아니라 내 조건을 들으면 자기가 나랑 결혼하고 싶지 않을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조건? 나 홀 시어머니의 가난한 외동아들이야. 남자친구가 중학생 때 경찰이셨던 아버지께서 근무 중에 갑자기 돌아가셨다는데요. 그 이후부터 급격히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대학도 간신히 졸업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그런 그늘이 전혀 느껴지질 않았거든요. 오히려 평범한 집안에서 의젓한 장남으로 자랐을 것 같은 이미지였죠. 저는 그런 거라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저희 집도 사실 남자친구네와 경제적인 부분은 크게 다르지 않았고 오히려 집안이 너무 차이가 나면 저처럼 자존심 강한 여자가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오히려 그래서 더 우리가 닮은 점이 많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공감대까지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고 저는 어머님께 인사도 드릴 겸 남자친구의 집에 놀러 갔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좋아하실 만한 꽃다발과 백화점 점원이 요즘 유행이라고 한 스카프를 신경 써서 포장해 갔습니다. 그런데 저보다도 남자친구가 훨씬 더 긴장한 것 같더라고요. 자기 집에 가는 건데 왜 그렇게 긴장했어? 자기가 우리 엄마 보고 나랑 결혼하기 싫어질까 봐. 응? 왜? 어머니가 나 괴롭히실까 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좀 특이해서.
집에 도착하기 전부터 자신과 달리 어머니께서는 말도 많으신 편이고 평범한 스타일은 아니라고 신신당부를 하더군요. 그런 말까지 듣고 나니 저도 은근 긴장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어서 와. 어머, 꽃이네? 예뻐서 샀는데 꽃 좋아하세요? 난 내가 꽃이라 원래 꽃은 잘 안 사. 맞아요. 어머님 되게 미인이세요. 그치? 이 나이에 이렇게 주름 하나 없이 이쁘긴 힘들지. 남자친구의 말대로 우리 또래의 일반적인 어머니의 모습과는 좀 달라 보이시기는 했습니다. 집에서도 잘 세팅된 긴 머리에 피부도 꼭 피부과 같은 곳에서 관리를 받으신 것처럼 맨들맨들해 보였습니다. 환갑을 앞두고 있다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늘씬한 몸매에 의상도 예사롭지 않았죠. 그리고 이거 어머님이랑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이게 뭐야? 셀레는 이번 신상? 어머니께서는 제가 건넨 꽃다발은 그대로 테이블 위에 올려두시곤 백화점 쇼핑백을 보자마자 덥석 받아 내용물부터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브랜드 이름부터 신상인 것까지 바로 아시더라고요. 마음에 드세요? 우리 아들도 물건 고르는 재주는 없는데 어쩜 여친도 비슷하네. 우리 그냥 다음부터는 쇼핑은 같이 가자. 알았지? 네. 그럼 다음번엔 같이 가요, 어머님. 남자친구는 원래 그런 분이니 신경 쓸 거 없다고 하긴 했지만 어머님께서 제가 준비해간 스카프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것 같아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실 저로서는 나름 고민해서 고른 물건이었는데 대놓고 물건 고르는 재주가 없다고 하시는 걸 보니 은근 서운하면서도 남자친구 말대로 보통 분은 아니신 것 같았습니다. 결혼은 언제 하려고? 여자친구 부모님께도 인사드려야 하고 허락도 받아야지. 우리 아들 인물 좋지, 직장 좋지. 이렇게 잘났는데 뭐가 걱정이야. 당연히 좋아하겠지. 내가 어디가 잘나. 가진 것도 없는데. 남자친구와 어머니가 나누는 대화가 화장실에 있던 저에게까지 다 들렸습니다. 사실 제가 한 번씩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 남자친구는 항상 다 좋다는 식으로 말하기는 했지만 이야기에 진전은 없었죠. 그리고 뭔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말을 머뭇거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는 남자친구의 목소리를 듣고 나니 남자친구가 왜 그랬는지 바로 알겠더군요. 네가 우리 아들 가진 거 없다고 결혼 안 한다고 했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암튼 요즘 여자애들은 돈 없으면 결혼도 안 한다. 애 안 봐주면 애도 안 낳는다. 아주 지들 멋대로라니까. 순간 저와 어머니, 남자친구 사이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자친구는 어머니의 말에 정말 당황한 듯 어쩔 줄 몰라 했죠. 그 순간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알겠더군요. 막무가내 그 자체였습니다. 몰라. 엄마 돈 없어. 결혼은 너희 둘이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언제 엄마한테 돈 달라고 했어? 너 저번에 빚 다 갚고 1,000만 원 남았다며. 그래, 그걸로 결혼 준비하면 되겠네. 저는 막무가내로 자기 할 말만 하는 어머님의 행동도 이해가 되질 않았지만 어머님이 말씀하신 1,000만 원이라는 금액에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빚을 갚느라 그랬다는 말도 굉장히 거슬렸고요. 남자친구 직급이나 연봉이 저보다 더 높았고 근무 기간도 길었으니 당연히 저보다 많이 벌었을 텐데 지금까지 모은 돈이 고작 1,000만 원이라뇨. 저는 어머님도 계신 자리에서 티를 낼 수는 없으니
우선 남자친구 집에서 나와 가까운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부터 물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이래서 자신의 어머니께 먼저 인사를 오자고 했답니다. 아무리 서로가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도 쉽사리 이해하고 결혼해달라고만 하기에는 자신도 본인의 어머니가 유별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면서요. 남자친구는 이야기하는 내내 어깨가 축 처진 채 뭔가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빚이 얼마나 있었길래? 왜 1,000만 원밖에 없는 거야? 물론 저희 부모님도 내내 월세를 사셔서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모은 돈으로 전세로 옮겨드린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두 분은 아직도 일을 하고 계셨고 동생까지 결혼하고 나면 두 분이 고향으로 내려가 조그맣게 농사 지으며 사실 정도의 노후는 준비를 해두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 전세금을 도와드리고도 현금으로 8,000만 원 정도를 모아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결혼 이야기도 꺼낸 거고요. 그런데 남자친구이기 이전에 제가 그렇게 믿고 따르던 과장님이 고작 1,000만 원 뿐이라뇨. 사실 무슨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될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시작은 다단계였고. 뭐? 다단계? 엄마도 당연히 모르고 당하신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 다단계였던 거지. 남자친구가 대학생 때 어머니께서 동네에 함께 모임을 하던 아주머니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 소개로 투자금보다 잘하면 2~3배는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혹해 어머님께서는 살고 있던 집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들까지 끌어들여 몇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투자했답니다. 당연히 사기꾼들이 흔히 쓰는 다단계 수법이었고 어머니는 본인의 돈을 날린 것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아는 사람들과 이모들 돈까지 끌어다 쓰셔서 졸지에 집도 잃고 빚만 떠안은 상황이셨답니다. 그래서 그 빚을 자기가 다 갚아드린 거야? 어머니가 투자하라고 부추긴 사람들이 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이라 우선 내가 찾아가서 이자 드리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직장 구하자마자 매달 갚았고. 그럼 지금은 다 갚은 거야? 최근까지 해서 다 갚았어. 남자친구가 대학 다닐 때 진 빚을 최근까지도 갚았다는 사실에 저는 한 번 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었던 건 남자친구 어머님의 태도였죠. 분명 당신의 실수로 아들이 큰 희생을 한 것인데 전혀 미안한 기색조차 없으시고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제게 속물이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할 수 없지만요. 당연히 결혼이 망설여지더군요. 사실 처음부터 서울의 30평대 아파트부터 시작하겠다. 이런 식의 큰 포부가 있었던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둘이 함께 모아둔 돈으로 작은 평수 아파트 정도부터는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막연하게나마 기대했었는데 순간 기운이 쑥 빠지더라고요. 실망했어? 실망했다기보단 그래도 결혼이 한두 푼 드는 일은 아니니까 걱정되는 거지. 사실 우리 처음 결혼 얘기 나왔을 때 나도 걱정 안 했던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빚도 다 갚았고 지금부터 버는 돈은 다 온전히 내 돈이니까 우선 대출받아서 집 구하면 그 이후부터는 내가 착실하게 갚을게. 자신의 상황을 제게 구구절절 설명하는 남자친구의 말을 듣다 보니 제가 너무 실망한 티를 냈다 싶어 좀 미안하더군요. 물론 결혼이야 저희 둘이 좋아서 하는 것이 제일 먼저고 경제적인 부분은 두 번째인 건데 제가 아직 시작도 하기 전에 너무 민감하게 굴긴 한 것 같았죠. 그래도 아무래도
어머니의 씀씀이가 좀 걱정돼 한 가지는 명확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님 방에 보니까 명품 가방도 많고 보톡스나 시술 같은 것도 받으시는 것 같던데. 맞아. 명품도 좋아하고 피부과 가는 것도 밥 먹듯이 가셔. 일은 안 하시는 것 같던데. 그럼 자기가 생활비에 용돈까지 다 드리는 거야? 생활비는 같이 살고 있으니까 내가 부담했고, 엄마 쓰시는 건 아빠가 국가유공자라서 지원금이 매달 나와. 그걸로 생활하셔. 그제서야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만약 결혼하게 되면 어머니의 생활비까지 남자친구가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닌지 불안했었거든요. 내가 모아놓은 돈 8천 정도 있어. 거기다 대출 조금 받으면 그래도 작은 집 전세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와, 우리 자기 완전 능력자였네. 벌써 8천이나 모아뒀어? 남자친구는 역시 차대리라면서 엄지손가락을 번쩍 들어올리며 앞으로 자신이 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고 앞으로의 미래가 확실히 보장된 사람이니 믿고 함께 가보자 싶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남편과 저는 평일에는 거의 회사에서 지내다 퇴근하라고 돌아오면 집에서는 잠만 자고 나가느라 바빠서 주말이면 밀린 집안일과 밀린 잠을 자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런데 저희의 그런 모습이 시어머니는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주말마다 전화를 하셨어요. 너희는 젊은 애들이 쉬는 날마다 집에만 있니? 결혼 전에도 그랬는데요, 뭐. 그래도 주말이면 외식도 하고 쇼핑도 좀 하고 그래야 사람이 활력이 생기지. 시어머니는 전화하실 때마다 항상 근처 백화점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말로는 함께 쇼핑이나 하자고 하셨지만 항상 본인이 고르시고 계산은 저희가 해야 했죠. 물론 보통 옷이나 화장품이었으니 그 정도는 사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날은 구경이나 좀 하자고 저를 데리고 명품 매장에 들어가 고가의 명품 가방들을 이것저것 들어보시더니 제게도 자꾸만 권하셨습니다. 어머니,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어머, 너는 대기업식이나 다니면서 어쩜 그렇게 안목이 없니? 네? 돈도 잘 버는 애가 맨날 그런 시장통 가방만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무시해. 어머니는 본인이 권한 가방이나 옷을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 때마다 눈을 흘기시며 제 취향이나 당시 제가 입고 있던 옷이나 가방에 대해 한마디씩 툭툭 무시하는 말들을 내뱉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방이나 옷 살 돈이 어디 있어요. 빨리 대출부터 갚아야죠. 어머, 너 지금 나들이라고 하는 소리니? 네? 제가요? 결혼할 때 해준 것도 없으면서 사치 부린다고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잖아. 어머니, 저 정말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니에요. 너 지금 너희 결혼할 때 네가 해온 돈이 내 아들 돈보다 많았다. 어이 생색내는 거야? 아유, 꼴랑 8천만 원 가지고.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휴, 기분 잡쳤어. 오늘은 그냥 집에 갈래. 저에게는 주말마다 백화점 명품관이나 돌아다니는 게 지치고 재미없다 보니 저도 모르게 시큰둥하게 반응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의 말씀처럼 정말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었어요. 저는 어머니를 댁에 모셔다 드리는 차 안에서 슬쩍 어머님의 눈치를 살피다 정말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대꾸도 안 하고 계시다가 차가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내려버리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것인가 싶어 괜스레 억울했습니다. 어머님, 나랑은 너무 안 맞아. 나도 우리 엄마랑 안 맞아. 그래도 오늘 삐져서 가셨으니까 당분간 연락은 안 하시겠다. 그치?
남편은 그런 어머니가 익숙해 별일 아닌 것처럼 굴었지만 저는 그날 이후에도 어머님을 만날 때마다 매번 불편하고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무언가 계속 맞지 않는 조각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것처럼 항상 삐걱거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시어머님과는 평생 절대 잘 지낼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월세 보증금을 다 날렸대. 뭐? 뭘 날려? 어차피 시어머니께서 살던 집 월세 보증금도 남편이 결혼 전에 해드린 돈이었습니다. 다단계로 날린 돈을 갚느라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사주셨던 집을 날리고 남편이 직장 생활하며 들어놓은 적금까지 중간에 해지해서 만들어들인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돈마저 또 날리다니요. 그 많은 돈을 어디다 쓰셨는데? 엄마가 다니는 교회 새로 건물 짓는다고 해서 거기다 헌금으로 냈대.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당연히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처음 시어머니께서 사기꾼들의 말에 속아 다단계 사건에 휘말렸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세상 물정 모르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까지 모두 다 말로 현혹하면 그런 실수도 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기꾼 잘못이지 당한 사람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자신이 살던 집, 그것도 월세 보증금을 빼서 교회에 내주다뇨.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어머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짓까지 하신 거래? 사실은 교회에 우리 엄마 그렇게 사는 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렇게 산다니. 설마 월세 사시는 거 말하는 거야? 결혼하시고 평생 그 동네 사시면서 그 교회만 다닌 데다가 아버지가 경찰 공무원이었던 것까지 다들 아는데 다단계 때문에 집까지 날렸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어. 그렇다고 본인 자존심 세우겠다고 그나마 갖고 있던 것까지 그걸 교회에 갖다 준다는 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나도 미치겠어. 지금까지 어머님이 사고 치실 때마다 당신이 다 알아서 도와드려서 그래. 그래서 어머님은 본인이 얼마나 잘못된 일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는 거라고. 여보, 당신까지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지금 엄마 일만으로도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남편은 이 상황이 본인도 감당하기 힘들고 버거운지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더군요. 엄마는 아버지 돌아가신 날부터 날 보호자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 돌아가신 시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님보다 12살이나 많으셨는데 어머니를 아주 아기처럼 다루셨답니다. 직업 특성상 출근하시면 며칠씩 집에 못 들어오시는 일이 허다했으니 하루에도 5, 6번씩을 집에 전화를 거셨대요. 시어머니께서 밥은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이 돼서요. 그리고 언제나 자식인 자신보다 항상 어머니를 먼저 챙기셨대요. 시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는 날까지도 아기 같은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가시는 게 걱정이 된다면서 남편에게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고 말씀하셨답니다. 당시 고작 중학생이었던 아들에게 말이죠. 저는 그제서야 저희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이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었죠. 어머님은 뭘 하셔? 어떻게 하시겠대? 너무 당연하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그러시더라. 뭐? 말도 안 돼.
난 절대 어머님이랑 못 살아. 알아. 나도 힘든데 당신이 어떻게 하겠어. 그럼 뭘 어쩔 건데. 우리 대출 갚으려고 모아둔 돈, 그 돈으로 우선 엄마 월세라도 얻어드리면 안 될까? 저도 애써 참아보려 했지만 절로 튀어나온 한숨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 이후 정말 최소한의 생활비만 빼두고 저와 남편의 월급을 고스란히 모은 돈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원하던 서울의 30평대 아파트를 사기 위해 모아두었던 돈이었죠. 물론 아직 아파트를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저희 부부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 돈을 내어주지 않으면 당장 시어머니와 한 집에서 살아야 하는 상황인데 말이죠. 아들, 나더러 이런 집에 혼자 살라고? 이 정도면 호텔이죠. 호텔? 요즘은 모텔도 이것보단 좋아. 어머님, 그래도 저희 집에서 멀지 않으니까 자주 놀러 오세요. 난 이런 좁아 터진 집에 가둬두고 너희는 그 새 집에서 발을 뻗고 잔다고? 저는 시어머니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쉽지 않더군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적금을 해약하고 그 돈으로 집에서 10분 거리에 월세집을 구한 건데 어쩜 저렇게 얄밉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큰 사고를 치고도 도대체 무슨 돈으로 얼굴에 보톡스를 맞고 시술을 하시는 건지 별 때마다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뻔뻔한 모습을 볼 때마다 순간순간 욱하는 마음이 올라왔지만 남편은 하도 옛날부터 그러셔서 이제는 자신도 모르게 익숙해졌는지 별로 화도 나질 않는다네요.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매번 이런 식으로 순순히 돈을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엄연히 결혼해서 독립한 자식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조심스레 운을 뗐습니다. 저희도 보증금이랑 이번 달 월세까지밖에는 못 도와드려요. 어머님은 그럼 다음 달부터는 어떡하냐며 징징거리셨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나오는 지원금은 생활비로도 부족하다면서요. 저는 순간 끓어오르는 화를 애써 누르며 그럼 당연히 일을 구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일을 해? 항상 제게 이야기하실 때는 누가 자신을 환갑을 앞두고 있는 사람으로 보겠냐며 자랑을 하시더니 이럴 때는 또 환갑이 다 된 나이에 어떻게 돈을 벌러 나가냐며 아주 방방 뛰시더군요. 그래도 이번엔 남편이 큰 결심을 했는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제 100세 시대야 엄마. 환갑이면 아직 한창인데 엄마 집 월세 정도는 엄마가 알아서 해야지. 아들, 엄마가 이렇게 가는 몸으로 무슨 일을 해? 일 못하겠으면 어디 가서 돈 많은 할아버지라도 꼬시던지. 난 이제 더 이상 엄마 뒤치다거리 못해. 한 번만 더 이런 사고 치면 다신 내 얼굴 못 볼 줄 알아. 어머, 아들,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해? 남편이 어머니에게 그렇게 단호하게 구는 모습은 저도 처음이라 하마터면 저도 모르게 어머니께 살짝 죄송한 마음이 들 뻔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달라지는 어머님의 태도에 역시나 연민의 감정도 아까운 사람이다 싶더군요. 환갑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환갑 때는 나 뭐 해줄 거야? 엄마 갖고 싶은 거 있는데. 일자리 구하면 생각해 볼게요. 남편의 태도를 보자 정말 이런 일은 이제 마지막이다 싶었습니다. 남편도 어머님에게 저 정도로 단호하게 굴었을 때는 아주 큰 결심을 한 걸 테니까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도 달라진 아들의 태도에 조금은 정신을 차리신 건지 일자리를 구하기는 하셨더라고요.
그래도 매일같이 보톡스도 맞고 시술을 하시면서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셨던 게 도움이 됐는지 동네의 작은 직업 소개소에 취직을 하셨어요. 요즘은 아르바이트든 직장이든 다 모두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구하는 시대였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직도 직업 소개소에 직접 찾아와 일을 구하기도 하고 매일 새벽에 사무실로 찾아와 일용직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으시는 분들도 있어서 비슷한 나이대의 직원을 뽑기도 한다네요. 시어머니는 그곳에서 상담 업무를 하는 직원들을 돕기도 하고 전화를 받거나 팩스 같은 것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몇십 년 만에 직장 생활을 해보시는 거라 그런지 그래도 제법 재밌으시다면서 좋아하셨어요. 근데 월급이 너무 적어. 월세 내고 나면 생활하기도 빠듯하다니까? 그렇죠. 그래도 어머님 일하시니까 얼굴 더 좋아지셨어요. 얼굴이 좋기는. 요즘 시간 없어서 마사지도 못 받는데. 마사지 안 받으셔도 예쁘신데요? 매일 혼자 쇼핑만 하시고 피부과만 다니시던 것보다는 그래도 일을 하시고 난 뒤엔 저와도 크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평일 내내 일하시는 게 체력적으로 힘드실 테니 주말에 저희 집으로 오는 일도 좀 줄어들었죠. 저는 남편에게 어머님이 일에도 금방 적응하시고 잘 지내시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했는데요. 남편은 또 사고나 안 치면 다행이라면서 역시나 신경 쓰지 않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릴 때부터 매일 사고만 치시는 시어머님 때문인지 어머니에 대한 신뢰나 믿음 같은 건 애초에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짓누르는 책임감이 버거워 보일 때도 많았죠. 그런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는 저로서는 어떻게든 저라도 남편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마음고생 같은 거 절대 하지 않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완벽한 아내, 직장 동료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당시 회사에서는 진급시험이 얼마 남아있지 않은 시점이라 저와 남편 둘 다 바쁘게 지내고 있었죠. 둘 다 고가 점수도 높았고 회사 내에서 평판도 좋았으니 이번엔 둘 다 승진이 유력해 저희 부부는 서로를 도우며 응원했습니다. 사장님, 아니 이제 차 과장님이시죠?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그런데 김 과장님도 당연히 차장으로 진급하실 줄 알았는데. 그러게. 이번엔 당연히 김 과장님 차례인 줄 알았는데. 저는 예상대로 과장으로 진급을 했는데 남편은 이번 진급시험에서 떨어졌더라고요. 남편 말고 경력직으로 새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직원이 차장으로 진급이 됐더군요. 최근에 금융회사 임원의 사위가 된 과장이었죠. 다들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뒤로는 분명히 입김이 있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에이, 임원 승진도 아니고 고작 차장 진급에 그런 입김이 있었겠어? 그거야 모르는 거지. 누가 봐도 이번엔 자기 차례였는데. 난 괜찮아. 다음번 기회에 진급하면 되지. 오늘은 자기 과장 진급 파티니까 좋은 얘기만 하자. 남편은 당연히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남편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어도 정작 남편이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줄 수는 없었죠. 저는 가난하고 가진 게 없어도 제가 악착같이 노력하다 보면 적어도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안정적인 집에서 살 수 있는 정도는 누리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제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버티고 있어도 또다시 운이 좋고 가진 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리를 빼앗기는 것도 모자라 빼앗지 말라고 소리 한번 제대로 지를 수 없더군요. 저는 그토록 원하던 승진을 했는데도 생각처럼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승진했어야 하는 저보다 더 유능하고 성실한 남편이 승진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울적한 채로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의 생신날이 되었죠. 그토록 어머님께서 기다리시던 61번째 환갑 생일날이었어요. 근처로 이사도 오시고 직장을 다니면서는 그래도 비교적 사이가 나쁘지 않았으니 저도 오늘만큼은 어머님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해드리고 잘해드려야겠다. 마음을 굳게 먹고 갔습니다. 무조건 1시까지는 오라니까 왜 이렇게 늦게 왔니? 죄송해요. 어제 못 끝낸 일이 있어서 마무리하고 오느라요. 아이고, 암튼 며느리가 상전이라니까. 어머니, 어디로 갈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밥보다 나 선물부터 사줘. 저는 전날 야근을 하고도 일이 끝나지 않아 주말 오전에도 회사에 출근을 하다가 업무를 마치고 시어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남편도 아직 회사에 있어서 끝나는 대로 합류를 하기로 했죠. 저는 도대체 어떤 선물을 요구하시려고 이렇게까지 마음이 급하고 기대하고 계신 것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저를 데리고 들어간 건물을 보자 전 조금 의아했습니다. 당연히 백화점 명품관일 줄 알았는데 다름 아닌 성형외과 건물이더군요. 어머니, 여기 성형외과인데요? 맞아. 내가 3시에 예약해뒀어. 무슨 예약이요? 사실 나 너무 하고 싶었던 건데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서 못한 게 있었거든. 너희가 나 환갑 기념으로 해줘. 그러니까 무슨 수술인데요? 가슴 수술. 저는 너무 당황해서 표정 관리가 되질 않았습니다. 환갑 기념 선물로 가슴 수술을 받는 분들이 정말 흔하게 있는 건가요? 제가 너무 고루하고 개념 없는 며느리인 걸까요? 저는 순간 어머니의 해맑은 얼굴을 마주보는데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님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분이었죠. 저는 저 혼자서는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부터 했습니다. 알고 있었어? 아니, 몰랐어. 아, 정말 미치겠네. 어떡해? 정말 어머니 이대로 수술하시게 놔둬? 수술 비용은 얼마나 한대? 남편 말에 따르면 이미 예약까지 해둔 걸 보면 그 자리에서 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어머님은 안 하실 분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슴 수술 비용이 자그마치 800만 원이었어요. 정말 저는 저희 시어머니의 남다른 배포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었죠. 그래서 정말 가슴 수술 했냐고요? 네, 결국은 하셨습니다. 평소 처진 가슴을 볼 때마다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아 너무 힘드셨다더군요. 얼굴이나 피부는 어떻게 시술만으로도 되었는데 가슴은 아무리 운동을 해도 수술 아니면 방법이 없다면서요. 어머님, 그래도 수술 비용이 800이면 너무 비싸요. 남들은 환갑이면 해외여행도 가고 잔치도 한다는데 너는 그까짓 800만 원이 아까워서 시어머니 수술도 한번 못 시켜주니? 그럼 차라리 여행을 가세요. 친구분들 초대해서 잔치해도 좋고요. 아무래도 가슴 수술은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고 좀 무섭잖아요. 내가 괜찮다니까. 너는 어쩜 같은 여자로서 그렇게 시어머니 마음 하나를 모르니? 어머님은 제게 배포가 그렇게 작아서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느냐는 소리까지 하시며 저를 원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안 된다고 말려도 저는 같은 여자이니 무조건 편을 들어줘야 하는 거라면서 오히려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결국 제 만류에도 수술실로 들어가 버리셨죠. 시어머니의 800만 원짜리 가슴 수술 소식에 남편은 결국 한계에 도달했는지 일을 하다 말고 중간에 어머니 댁으로 와서는 시어머니에게 절연 선언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가슴을 부여잡으시며 바닥에 주저앉아 억울하다는 듯 계속해서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찾으셨어요. 여보, 나 좀 봐요. 어미가 늙고 귀찮아지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놈이 어미를 버리네. 시어머니가 원래도 답이 없는 진상인 거야 저도 잘 알고 있었지만 날이 갈수록 그 진상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더군요. 저도 결국 손발을 다 들 정도로요. 그래도 가족이니 남편과 시어머니의 사이를 회복해보려고도 했지만 남편의 마음이 이미 차게 돌아선 것 같더라고요. 정말로 어머니와 보지 않고 살기로 했는지 명절에도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만히 계실 시어머니가 아니었죠. 남편에게 전화도 계속해서 하고 집으로도 찾아오셨지만 남편은 전화도 받지 않고 초인종을 계속해서 누르시는 어머니에게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보, 아무리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난 엄마 안 보고 너무 편해. 이제야 좀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도 절대 문 열어주지 마. 전화도 받지 말고. 남편은 자신이 단순히 어머님께서 가슴 수술을 하신 것만으로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화가 나서 남편에게 소리를 쳤을 때 자신도 번쩍 정신이 들었답니다. 아들인 자신이 매일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알아서 척척 해결해주니 어머니가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라고 했던 그 말 말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고 하신 말이 가슴에 피멍처럼 남아 자신이 어머니를 점점 더 철없는 철부지로 만든 것 같다며 자책을 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남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의 말에 따르기로 했죠. 시어머니께서도 당분간 저희와 거리를 두고 지내다 보면 죽음은 지난 날을 돌아보시고 아들의 마음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해서요. 한 번씩 시어머니에게 자식으로서 도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신경이 쓰일 때도 있었지만 그런 것 치고는 너무나 평화로운 날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님과 만나지 않으니 저와 남편 사이는 그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에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여보세요? 이제야 내 전화 받는구나. 어머니.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는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핸드폰 번호까지 바꿔서 제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회사 근처로 왔으니 무조건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이시고 제 시어머니였으니 저로서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말씀하신 커피숍으로 나갔죠. 그러자 역시나 예사롭지 않은 모습의 저의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전보다 훨씬 더 화려해지셨더군요. 가슴 수술을 한 이후 자신감이 더 솟아오르셨는지 환갑을 넘긴 나이에도 몸매가 훤히 드러나는 랩 스커트를 입으시고 머리도 붉은색으로 염색을 하셨더라고요.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겠니? 너야말로 멀쩡한 모자지간 인연 끊어놓고 사니까 좋든? 모자지간 인연을 끊다니요. 지금까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 아들이 나한테 이런 적은 없었어. 그런데 너랑 결혼하고 나서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틀어졌다니까?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절연까지 당해놓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셨더라고요. 아직도 애꿎은 제 탓만 하고 계셨죠. 그러더니 갑자기 뭔가 불안한 듯 테이블 위에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다가 슬금슬금 제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5천만 원 좀 빌려줘. 금방 갚을게. 저는 순간 놀라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5천만 원이요? 네가 지금 당장 돈 안 주면 나 감옥 가게 생겼어.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참아보려 했지만 저도 모르게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이 쳐지더라고요. 안 그래도 너 때문에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데 내가 감옥까지 가봐. 걔가 나를 엄마라고 생각이나 하겠니?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바로 조금 전까지는 바짝 날카로워진 눈으로 쏘아보시더니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해진 눈동자로 제게 사정을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또 대형 사고를 치셨더군요. 잘 다니고 계신 줄 알았던 직장에서 횡령을 하셨다네요. 아무래도 동네의 작은 직업 소개소다 보니 어머님이 보시기에도 조금 허술해 보였는지 나이 든 분들에게 청소일이나 경비일을 소개해주고 받는 수수료가 있는데 그걸 어머님 마음대로 조금 부풀려서 받아낸 것이었습니다. 사장 모르게 말이죠. 처음에는 한두 번 티가 나지 않게 하다가 이게 생각보다 금액이 쏠쏠하니 자신도 모르게 사장이 없을 때마다 그렇게 빼돌렸더라고요.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 어디 있답니까? 당연히 소개를 받으러 오신 분들 사이에서 오고 가던 말이 소문이 되었고 사장 귀에까지 들어간 거였죠. 그 돈을 도대체 어디다 쓰셨어요? 어디다 쓰긴 다 내 생활비로 썼지. 그게 5천만 원이나 되는 거예요? 사장이랑 합의도 봐야 하고 돈도 돌려줘야 하고 카드값도 너무 많이 나왔는데 다 못 갚아서 카드까지 정지당했어. 어머니! 저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도 참을 수가 없었죠. 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상은 처음 보았습니다. 머리가 안 좋으면 착하기라도 하던지 타고나길 못되게 타고났으면 돈에 대한 개념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이건 뭐 완전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더 들을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애걸복걸하며 제 팔을 붙잡고 놓아주질 않더군요. 바로 조금 전 저 때문에 아들과 멀어졌다며 소리치던 분이 동일인물이 맞나 헷갈릴 만큼 눈물을 펑펑 쏟으며 잘못했다고까지 하시더군요. 그래도 며느리가 있어서 쇼핑도 같이 다니고 가슴 수술도 해줬는데 자신이 고마운 줄 몰랐다면서요. 앞으로 절대 제 앞에 나타나 돈 얘기는 꺼내지 않을 테니 이번 한 번만 제발 도와달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 잠깐 동안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분명 머리로는 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눈물까지 짜내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도와드리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시어머니와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 모으고 나니 5천은 되더군요. 결국 저희 부부는 결혼한 후 모은 돈은 지금 사는 전셋집 말고는 전부 어머님에게 꼬라박은 셈이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좋기 1억은 넘는 돈이었죠. 지금까지 저도 시어머니에게 할 만큼은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사고는 실수여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저는 돈을 찾고 곧바로 은행 근처에 있던 아무 세무서에 들어가 곧바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건넨 종이가 뭔지 아시는지 바로 지장을 찍으시더군요. 이제는 상관없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이제 어머니에게 더 이상의 선처는 없었습니다. 돈을 줬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니었죠. 저는 차용증에 적힌 날짜에 곧바로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제가 예상한 대로 어머니는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셨죠. 어머, 무슨 소리야? 네가 나 용돈 하라고 준 거잖아. 용돈은 무슨... 저는 역시나 제가 예상하던 대로 나오는 시어머니의 반응에
더 이상 웃음도 나오질 않더군요. 저는 긴 말할 거 없이 바로 차용증부터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차용증을 보고도 어머니는 완전 모르쇠로 나오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가 준비한 것들을 보여드렸죠. 들어오세요. 어머머, 이 사람들은 뭐니? 저는 미리 돈을 주고 사채업자분들을 몇 분 불렀습니다. 시어머니의 나쁜 버릇을 아주 고쳐놔야 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남자들에게 마구 화를 내시더군요. 누워서 아주 발버둥을 치셨죠. 그러면서 제게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배응망덕한 것이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이런 짓을 하냐고 말이죠. 그러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세상 사람들이 저를 다 욕하게 만들어주겠다며 곧바로 경찰까지 부르셨어요. 아이고, 경찰 양반들, 저 좀 도와주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집에 사채업자들까지 달고 들어와서는 돈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네요. 역시나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경찰을 부른 것도 모자라 금세 다 늙은 할머니처럼 구시더니 갑자기 치매인 척 연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경찰들도 깜빡 속아 넘어갈 뻔한 그때 때마침 제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웠던 건 또 다른 경찰들을 대동하고 나타났더라고요. 여기 이분 치매 아닙니다. 여기 작년에 건강검진한 결과서예요. 다름 아닌 남편이 직접 어머니를 신고한 것이었죠. 혐의는 회사 공금 횡령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5천만 원을 줬다는 것을 남편에게 이야기했는데 남편은 곧바로 어머니가 다니시던 회사 쪽에 알아본 것 같더군요. 그런데 직업소개서에서는 아직 횡령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어머니께서 제게 돈을 뜯어내려고 회사 사장에게 걸렸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죠. 경찰에게 끌려가면서 아들에게 온갖 욕을 퍼부으시는 어머님도 어머님이었지만 저는 남편의 낙심한 얼굴이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님은 재판을 받으셨고 아직 판결이 나질 않았습니다. 아마도 벌금형 정도로 나올 가능성이 높았지만 남편은 도와줄 생각이 없다네요. 그렇게 되면 짧게라도 형을 사시게 될 것 같았어요. 저희는 물론 자식된 도리로 마음이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어머님은 앞으로 더한 짓도 하실 분이었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이사도 하고 핸드폰 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 둘은 지금처럼 하던 대로 성실하게 살아보려 합니다.